네, 이게 저희가 제가 전에 유민호 이사님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 ETF에 대한 어, 내용이고요. 한번 이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비트코인 ETF가 좀 뭐 이더리움 ETF도 승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트코인 ETF 어떻게 이제 승인되는지는 대부분 아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법률적인 부분 관점에서 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 원래 비트코인 ETF가 미국에서 여러 번 시도가 됐었는데 이제 안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스케일하고 SEC가 서로 소송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이기게 된 다음에 SEC가 결국 현물 스팟 ETF를 승인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이제 현황이나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 1월,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이었고, 지금 이제 5월이니까 벌써 4개월이 돼서 꽤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요때는 이제 상당히 이게 진짜 승인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결국 승인이 됐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여러 번 승인이 신청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거절됐던 사유들은 이제 2018년도에 이제 SEC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문서에 따르면 음,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우리로 말하면 자산운용과 과장 정도 되시는 분이었는데 SEC의 이제 디비전 오브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국장인 달리아 블라스라는 분이 이제 발표한 스태프 레터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자산운용사 대표들이 그러니까 인베스트 매니지먼트가 이제 자산 관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자산운용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의 이제 대표들도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펀드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아마 SEC에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신이 이제 우선 다 우리 어, 그 2018년 당시에 SEC 입장으로는 이제 크립토커런시를 가지고 펀드를 만드는 것을 허용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우선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시됐던 사유들이 한 대여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우선은 극심한 가격 변동성과 관련 규제의 미성숙으로 인한 공정 가치 평가의 어려움. 근데 가치 평가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그때는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방형 펀드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공모 형태의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 투자자한테 이제 펀드를 판매를 하고 그게 상장이 되면 그걸 개방형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느 때든 사고 팔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판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판매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이제 펀드 자산을 이제 당일 시가로 평가해서 그에 상응하는 이제 현금을 반환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이제 자산에 대한 판매 가능성, 자산이 언제든지 이제 매도 매수가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이 그러면 이제 그 즉시 이제 매도 매수가 가능한 정도로 유동성이 충분하냐라는 이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한 가지로 들었고 이제 현물을 가지고 펀드를 만들 때 이제 결과적으로는 개인 키를 보관하게 되는데 이 프라이빗 키를 분실하거나 보관하면 이 펀드 자산이 갑자기 손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허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펀드 단위 한 개 이제 그 단위를 산출해서 이제 고객한테 판매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가격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펀드 유닛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이 또 지적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시가를 매일매일 평가해야 되는 펀드의 특성상 아, 이 가격이 이제 변동성이 심하거나 가격 조작의 위험이 있을 때는 이제 공정한 가치로 이제 고객에게 산정해주기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사기적인 성향이 있는 시장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이런 가격 조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 자체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 뭐 이런 점들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제 2018년도에도 시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시도가 많았습니다. 사실 뭐 2020년, 2021년 이제 수차례 시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입장의 변화가 느껴진 이제 그 승인 거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 SEC에서 승인 신청이 있을 때마다 이제 거부 처분에 따른 그 사유를 발표하는데 그 사유를 계속해서 저도 이제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2021년 11월에 이제 발표된 문서에서는 조금 이제 기존의 입장과 다른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아까 보셨던 그 여러 가지 사유들을 다 나열을 하면서 보통 승인 거절을 했었는데 2011년 11월부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하는 부분 한 가지가 이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상장이 되어야 하고 공모형 상품으로 이제 상장을 할 거기 때문에 이때는 결국 투자자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 설계를 위해서는 이제 그 거래소 규칙, 규정, 섹션 6B5를 충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시공유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자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제 딱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투자자와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해야 된다는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제 공모형 스팟 ETF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감시공유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상당한 규모의 규제 시장과 포괄적 공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근데 이때 감시공유 계약이란 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 만약에 A라는 시장과 감시공유 계약을 체결하면 A라는 시장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제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나 불공정한 거래 행위 가능성이 있을 때, 어, 이제 그 다른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 특히 그런데,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CBOE나 CME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이 CME에서 거래되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이제 변동이 많게 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뭐 이더리움 나중에 스팟 ETF 상장이 된다고 할 때 스팟 ETF의 가격 변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스팟 ETF가 상장된 시장에서는 그건 보통 증권거래소일 텐데 그 증권거래소 시장에서는 이제 CME 같은 그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에 이 가격 변동성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묻거나 그 원인이 생기게 된 원인을 초래한 거래 주체에 대해서 묻거나 이런 이제 사실조회 신청 같은 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조회를 요구했을 때 그 자료를 이제 공유받을 수 있는 그런 감시 공유 계약이 체결이 보통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스팟 ETF 같은 경우는 이런 감시 공유 계약 체결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기초 자산으로 하지만 그 비트코인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성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그거를 명확하게 이제 판단하기 어려운 또는 이제 그에 대한 정보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미흡한 점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은 규칙 변경을 승인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ETF 상장을 거절한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2021년도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발전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2021년에 이제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줬기 때문에 이 사유를 보완해서 다시 이제 GBTC가 상장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제 이 가격 조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이제 그 대책으로서 비트코인 선물 상품이 거래되는 이제 시장하고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을 해서 냈어요. 이때 CM이랑 아마 체결해서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처음에는 이제 코인베이스랑 이걸 해서 냈다가 나중에 CME로 변경을 해서 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ETF긴 하지만 그러니까 스팟 거래가 이루어지는 가격을 추적하는 상품이긴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가격 변동성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공유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내게 된 거죠. 어, 근데 이제 SEC는 이제 비트코인이 실제 거래되는 이제 실시간 정보를 가지고 결국 ETF의 가격이 산정되는 상황이니까 현물 시장과 감시 공유 계약을 체결해야지 이제 그 감시 공유 계약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가격 변동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선물 상품의 이제 가격 변동성을 가지고
현물 시장에서 발생하는 뭐 이상 거래 행위를 뭐 추적을 한다든지 또는 반대로 현물 시장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어떤 선행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거꾸로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었죠. SEC는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고 이제 해서 신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이 거절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레이스케일은 사실 가만히 있지 않고 콜롬비아 지역 항소법원에 이제 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고 이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그 근거는 사실 과거에 이미 이 당시에 비트코인 선물 ETF는 두 개가 상장이 되어 있었어요, 나스닥에. 그래서 그 선물 ETF가 거래되는데 그때 이제 승인을 했던 이제 경위 사유를 살펴보면 현물 시장하고 선물 시장의 이제 가격 변동성 같은 건 별로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물 시장하고 선물 시장을 특별하게 구별하지 않고 이제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이제 따로 논의한 적이 없었는데 비트코인 선물은 승인을 하고 현물 ETF는 승인을 거절했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법원은 이게 두 개가 동일하다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제 동일하다는 판단을 확정적으로 내렸다기보다는 동일하다는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주장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에 반해서 SEC는 이제 선물 ETP랑 현물 ETP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레이스케일에 손을 들어주게 되는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ETF, 이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네 개의 이제 비트코인 플랫폼의 현물 거래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을 이제 산정을 했고 당시에 비트코인 선물 ETF는 이제 CME 선물 계약에 따라서 한 것이긴 하지만 이 그레이스케일이 제출했던 게 선물 가격 변동성하고 현물 시장, 이제 스팟 시장에서의 그 거래 가격의 변동성은 사실상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변동성이 사실상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선물 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성을 추적하면 현물 시장에서의 거래 이상 거래도 탐지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부분을 실증적인 데이터로 제출해서 이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간의 상관관계 이제 99.9%다. 자신들이 추적한 기간 동안에 이제 뭐 가격은 이제 거의 일치한다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이러한 것에 기반해서 자신들은 이제 CME 시장과 감시공유 계약 체결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의 이상 거래 탐지를 하면 현물 시장에서의 이상 거래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사기 및 조작 행위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이제 그런 요건을 충족했느냐라는 점에 있어서 법원은 이제 충족한다라고 봤던 거죠. 왜냐하면 선물 시장하고 현물 시장은 사실 동일한 시장이라고 동일하게 가격이 변동하고 선물 시장에서 가격 변동에 대해서 이제 이상 거래 행위 탐지할 수 있는 감시 공유 계약 체결했으니까 그 감시하고 이제 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현물 시장에서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적발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SEC는 선물 시장하고 현물 시장하고 연관성이 없다는 증거를 이제 제출하지 못한 거예요. 가격이 이제 상호간에 이제 다른 시장인 건 틀림없지만 연관성이 있다는 걸 상대방이 이제 주장을 했으면 이제 그에 반대되는 증거로 이제 탄핵을 해야 되는데 어, 같다는 증거는 있지만 다르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SEC가 이제 지게 된 그런 핵심적인 사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과를 거쳐서 이제 결과적으로 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SEC는 법원의 이제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ETF 11개를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승인 결정문에 따르면 이제 자기들도 이제 과거에는 이거를 거절했다가 승인을 하려면 이제 뭔가 번복할 사유가 있어야 되니까 이 선물 시장 가격 변동성하고 현물 시장 가격 변동성이 일치한다는 그런 실증적 데이터를 자기들도 이제 따로 분석을 해서 냅니다. 그래서 2.5년간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제 비슷하더라. 뭐 선물 시장 CM이랑 코인베이스 크라겐 가격 변동성을 추적해 봤는데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여져서 자기들도 선물 시장에서의 감시 공유 계약 가지고 이제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현재 거래되는 구조들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이제 이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 일반적인 ETF 상품은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맨 윗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권회사 통해서 시장 조성 행위를 하고 이제 그 지정 첨가 회사라고 해서 이제 또 이걸 판매하는 회사들이 이제 사고 파는 행위를 중간에서 이제 주선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발행자가 이제 허용을 승인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발행자는 발행을 하고 AP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브로커 딜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가격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투자자는 이제 반대로 AP를 통해서 판매 주문을 넣게 되고 그럼 발행자가 승인하면 이제 판매 청구가 승인이 돼서 돈을 반환해 주는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증권회사나 이제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자산이었기 때문에 AP나 또는 시장 조성자가 직접 이제 사고 파는 행위를 하게 되는 거고 또는 이제 만약에 ETF 상품이 이제 주식으로 구성이 된다면 뭐 예를 들면 나스닥 500, 뭐 나스닥 100 이런 거나 뭐 QQQ 같은 경우는 결국 시장 조성 행위, 그러니까 사고 그리고 사고 파는 행위, 주식의 그 바스켓 안에 있는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 금융 투자업자가 하면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기준에서 살펴보면 이제 ETF를 구성한 상품이 주식이 아니라 지금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이제 일반적인 브로커 딜러, 금융회사에게 맡기지 않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장 조성자인 이제 브로커 딜러는 이제 원래 하던 대로 이제 나스닥에서 이제 투자자 주문을 받아가지고 발행자 사이에서 거래까지 연결을 시켜주고 또 이런 주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반면 실제 환매 청구가 들어왔을 때 가상자산을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서 다시 그거를 현금 수탁자에게 지급을 하고 현금 수탁자를 통해서 발행자의 승인이 있을 때 일반 투자자한테 반환하는 이런 구조는 어, 가상자산 사업자가 먼저 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원화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윗단에서는 금융투자업자가 이제 나스닥을 통해서 들어오는 고객들과 발행자 사이의 거래를 연결시켜주는 구조고, 이제 가상자산의 판매나 이제 또는 가상자산을 주문이 이제 들어왔을 때, 매수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가상자산을 그만큼 더 사야 되니까 가상자산 사는 행위, 그리고 반대로 환매 청구가 들어왔을 때 가상자산을 팔아서 현금화 시켜서 투자자한테 지급하는 이 행위를 하는 이제 그 케이스에선 가상자산 판매 행위를 하는 것도 가상자산 시장 조성자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행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는 이제 핀라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자율규제 협회에 등록된 이제 브로커 딜러, 우리나라로 말하면 증권회사가 담당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코인베이스 커스터디가 이제 비트코인 보관을 하고 프라임 브로커도 이제 코인베이스가 하게 되고 이런 뭐 전반적인 행위들을 다 지금 코인베이스와 관련된 사업자들이 하고 있고 현물 비트코인 거래소는 이제 한 5개 정도의 거래소를 자신들이 이제 브로커 딜러 역할을 하는 음, 앞- 코인베이스 커스트 프라임 브로커에서 이제 듀딜리전스를 해가지고 5개 선정해서 거기서만 이제 사고 파는 걸로 지금 증권신고서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도 금융투자업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 파는 행위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고객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코인베이스에 전달을 해서 코인베이스가 사고 팔고 이제 현금화 시켜가지고 다시 일반 금융 투자업자에게 전달하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취하게 됐다. 해서 어, 재판 그레이스케일이 승소한 이후에 이제 SEC랑 계속해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블랙락이나 이런 데서 S1이라고 해서 증권신고서 제출하면서 논의를 했던 부분이 이 부분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한 구조로 가져갔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원래는 이제 어, 캐시 리뎀션이 아니고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구조는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마켓 메이커가 다 담당하는 구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 조금 복잡해지게 되죠. 조금 복잡해진 구조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거는 이제 캐시 커스터디를 이제 따로 만들어서 현금도 이제 따로 보관하고 그리고 가상자산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다 취급하고 이렇게 뭔가 투자자를 위해서 이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최종 승인이 되는 요런 이제 요런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런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는 거고 뭐 이거는 이제 각 커스터디랑 이제 담당자들이 하는 역할인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이거는 ETF 전체 구조에 관련된 것이어서 저희가 꼭 이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보통 펀드를 이제 구성할 때는 발행회사가 있고, 이제 발행회사는 보통 신탁회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신탁이란 이름으로 해서 있고, 여기서 이제 신탁의 업무를 전체 처리하는, 어, 회사들이 이제 붙게 되는데, 일반 사무관리 회사라고 하는데, 바스켓 생성이나 상환을 위한 주문 처리도 하고, 매일매일 이제 가격 산정해주고, 뭐 이런 업무를 이제 블랙락 펀드 어드바이저스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 보관 수탁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트러스트 컴퍼니가 하게 되고, 중간에 이제 현금을 별도로 이제 코인베이스가 어,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면 그 현금을 자기가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즉시 뉴욕 멜론은행에 이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객이 매수 주문을 할 때는 상관없지만 매도 주문을 하면 이제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코인베이스가 먼저 뉴욕 멜론은행에 돈을 이제 꽂아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거래소 통해서 비트코인 팔아가지고 돈을 이제 충당하는 약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투자자의 현금을 되게 지켜주는 이런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고 시장 조성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증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시장 조성자랑 가상자산 시장 조성자가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자산 가치라고 해갖고 매일매일 이제 공표되는 가격을 산정하는 이제 그 산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펀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보통 그 지수를 이제 어떤 지수를 쓰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CF 벤치마크 지수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이 CF 벤치마크 지수는 지금 CME에서도 이 CF 벤치마크 지수를 쓰고 있고 크라겐의 자회사로 알고 있어요. 크라겐의 자회사가 CF 벤치마크 지수라는 회사가 이제 크라켄의 자회사이고 여기서 이제 어떤 지수 산정 방식에 대해서 이제 영국으로부터 이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지수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지수를 기초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이때 이제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소가 이제 지금 발표된 걸로는 비트스탬프랑 코인베이스, 잇비트, 크라켄, 제미니, MX 디지털 이렇게 5개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유동성이 큰 거래소는 사실 코인베이스밖에 없긴 한데 이렇게 5개가 이제 기준 거래 가격을 이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 부분까지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왜 안 되고 있냐?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상장지수 집합투자기구라는 형태로 해서 이제 지금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ETF는 234법 234조의 충족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종류에 따라서 이제 그 가격 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에 연동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 지수가 사실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지수나 쓰면 안 된다는 건데 그건 뭐 아까 CF 벤치마크 지수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나머지 요건은 뭐 다 이제 뭐 환매가 가능해야 되고 뭐 설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돼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요건은 아닌 것 같고 이 지수가 그러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느냐 이게 핵심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금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어야 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겠죠. 금융위원회가 아직 정해서 고시하는 시장 중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제 시장은 없기 때문에 뭐 외국 거래소나 거래소는 해당할 수 있지 않냐. 뭐 CME 정도는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와 관련된 요건이 충족이 안 돼서 지금은 이제 이 ETF가 좀 성립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 측면으로는 이제 기초자산에 그냥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견해가 또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보도자료 낸 내용도 있고 한데 이제 기초자산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그러냐. 이제 ETF 상품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보시는 대로 법에 기초자산을 이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기초자산의 지수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아예 기초자산이 아니라면 이제 그 논의의 실익 자체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근데 기초자산의 분류를 보니까 금융소재 상품하고 통화, 이제 일반 상품, 신용위험, 그다음에 뭐 기타 위험, 위험으로서 뭐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산출이나 평가 가능한 것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하고 있는데 원래 뭐 입법 자료에 보면 이 5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조항이라고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선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우선 뭐 금융투자 상품이나 통화로 보기는 어렵고 뭐 통화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여기서 말한 통화가 어, 단순히 이제 어느 나라에서 법정화폐로 사용된다는 것 이상으로 그걸 떠나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된 통화 고권이 인정되는 통화여야 할 것이라는 게 이제 대다수의 해석인데 비트코인은 어떤 해당 국가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법률에서 말하는 통화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어, 그런 금융법적인 관점에서 해석이고 그러면 뭐 일반 상품이냐? 일반 상품은 지금 물자가 붙는 거라서 이제 형태가 있는 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형태가 없어서 일반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포괄적인 정의 조항에는 해당 안 되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이거 완전히 법을 개정해야 뭐 가능한 거다. 이것도 해당 안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이 가격이나 지표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해지면 여기에 포섭해서 이제 비트코인도 기초자산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저는 후자의 입장이긴 한데 금융당국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보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것은 그래서 기초자산 해당 여부는 이런 논의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법적으로는 이거를 또 발행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미비한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아까 신탁이라는 구조를 활용해서 신탁 회사가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그에 기초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 자체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금융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신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서 또 이 부분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ETF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타 요소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시장 조성 행위라고 해서 아까 보셨던 이제 사고 팔고 이제 계속해서 주문 넣었다 뺐다 하는 행위가 있어야 이제 가격이 유지가 되는데 이 가격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시세 조정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데 시장 조성을 위한 어떤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장 조성 행위도 어려운 상태여서 비트코인 ETF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 시장 조성 행위도 허용될 수 있도록 어떤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ETF 만들려면 굉장히 뭐 개정되어야 할 게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발표를 마치고,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뭐 미국은 11개가 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어, 기초자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점이 있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점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증권성 논의가 생겨났던 게 스테이킹을 하는 POS 방식으로 전환하고 POS에 따라서 이제 이더리움이 추가 지급되는 구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더 많이 생겼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논의 때문에 이제 그런 논의가 있었기 때문 그런 논의를 의식했기 때문인지 이 스테이킹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제 이제 S1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이 투자자 설명서를 지금 리바이즈해서 다시 제출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진짜 승인이 될지 뭐 오늘 내일 결정이 우선 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